기술을 통째로 넘기지 않으면 더 이상 사지 않겠다. 이 최후 통첩을 던진 건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전쟁 위기에서 한국 무기로 간신히 숨을 붙였던 그 폴란드가 400조 원 예산을 손에 쥐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한국밖에 없다며 6개월 납기에 매달리던 나라가 이제는 설계도 내놓으라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이 뒤집힙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가 배신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를 먼저 설계해 두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협상관의 입을 통해 직접 들려드리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레오, 폴란드 국방조달청에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협상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책상엔 나라의 생존이 걸린 계약서가 놓여 있습니다. 2022년 2월 전쟁의 그림자가 유럽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국방부, 대통령실, 의회, 언론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죠. 무기는 언제 오느냐고요. 탱크는요, 자주포는요, 전투기는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에 전화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18개월 뒤였어요. 프랑스는 2년이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우선이라며 우리를 대기 목록에 올려놨죠. 18개월이요? 전쟁은 18개월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8일도 너무 깁니다. 제 책상 위에는 공급업체 목록이 쌓여갔어요. 하나씩 지워질 때마다 선택지는 줄어들었고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장관님이 물었습니다. 레오, 대안은 있나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대안이요? 지금 유럽 전체가 공급망 마비 상태인데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때 셀리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셀리나 로잭 국방부 전략기획실의 실세였죠. 그녀는 예산을 다루고 여론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레오, 살아남으면 다음은 돈이야. 그땐 우리가 판을 짠다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위기가 지나면 우리도 뭔가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뜻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씨앗이 뿌려졌던 겁니다. 밤이 되면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평화였죠. 제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어디서 구하나? 누가 우리를 도와주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낯선 제안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이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그리고 거기에 적힌 납기는 6개월이었어요. 6개월이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를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었죠. 독일은 18개월, 프랑스는 2년인데 한국은 6개월이라고요? 제 첫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20대 초반에 유럽 제조업 프로젝트를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시아 생산 라인을 썼다가 납기가 석 달이나 밀렸습니다. 품질 문제도 터졌죠. 그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공식이 하나 박혔습니다. 아시아는 싸고 빠르지만 결국 문제가 터진다. 한국도 아시아 아닙니까? 저는 제안서를 옆으로 밀어놨어요.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다른 대안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독일은 여전히 18개월이었고 프랑스는 가격을 2배로 올렸으며 미국은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제안서를 펼쳤어요. 6개월 납기. 말도 안 되는 숫자였지만 지금 제게는 말도 안 되는 숫자라도 필요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한국 제안을 올렸어요. 장관님이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탱크를 만들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6개월 안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무진들이 웅성거렸어요. 6개월? 그게 가능해요? 품질은요? 검증은 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도박을 하기로요. 6개월이 거짓말이라도 좋습니다. 12개월이 걸려도 15개월이 걸려도 그게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 저는 한국 측에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강도현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얼굴, 무표정했고 말이 적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6개월 안에 가능합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죠. 가능합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독일은 18개월인데요. 그때 강도현이 한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감정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지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냥 멋있는 말로 치부했어요. 아시아 사람들 특유의 과장된 표현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 속에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시스템으로 지킨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6개월 뒤에 정말 무기가 올까요? 아니면 제가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서명을 마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바르샤바의 하늘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6개월 안에 답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은 결정이기를, 제가 도박한 판이 이기는 판이기를요.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자료는 많았습니다. 시험 영상도 있었고 스펙도 나와 있었죠. 숫자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어요. 숫자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는 누구나 예쁘게 만들 수 있죠. 문제는 실제로 작동하느냐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계속 20대 때 그 프로젝트가 떠올랐어요. 아시아 생산 라인을 믿었다가 완전히 망한 그 프로젝트요. 납기가 석 달 밀렸고 제품 품질은 엉망이었으며 결국 프로젝트 전체가 취소됐습니다. 저는 그때 상사한테 혼났어요. 레오, 자네는 검증도 안 하고 계약했나? 자네가 회사를 망칠 뻔했어.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볼 때마다 그때가 겹쳐 보였어요. 싸고 빠르게, 그리고 결국 문제가 터지는 패턴.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국 무기가 온다는 소식에 젊은 실무진들은 기대감을 보였어요. 레오, 한국 기술 요즘 좋다던데요? 반도체도 세계 1위고 조선도 1위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반도체랑 조선이랑 무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무기는 다릅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물건이에요. 카탈로그가 예쁘다고, 영상이 멋지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6개월 납기라는 것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EA는 18개월입니다. 프랑스 르클레르는 24개월이에요. 이건 검증된 무기들입니다. 수십 년 역사가 있는 무기들이죠. 그런데 한국은 6개월이라고요? 뭔가 빠진 게 있을 겁니다. 품질 검사를 건너뛰거나 부품을 싸구려로 쓰거나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강도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납기를 정확히 지킬 수 있습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보상 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답장은 이틀 뒤에 왔어요. 짧았습니다. 계약서에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그 답장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약속을 지킨다고요? 누구나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 지키는 사람은 드뭅니다. 특히 납기가 촉박할 때는 더더욱요. 주말에 저는 집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전쟁, 분단, 경제 발전, 민주화. 역사는 드라마틱했어요.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라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저는 냉소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기 성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경제가 발전했다고 탱크를 잘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한국 드라마 본 적 있어요? 요즘 유럽에서도 인기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에요. 무기는 현실입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참 딱딱하네요. 저는 딱딱한 게 아니었어요. 조심스러운 겁니다. 제 결정 하나에 나라의 안보가 걸려 있어요. 드라마를 보고 감동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생산이 시작됐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까? 강도연이 답했죠. 보안상 공장 내부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보안상이라고요? 아니면 보여줄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동료한테 불평했습니다. 이거 진짜 오긴 오는 건가요? 우리 속는 거 아니에요?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레오, 너무 걱정 마세요. 계약서에 보증 조항 다 들어있잖아요. 하지만 계약서가 뭐하러 있어요? 물건이 안 오면 소용없잖아요. 2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첫 번째 배치가 출항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요? 2달 만에요? 강도현이 말했습니다. 2주 뒤 그단스크 항구에 도착합니다. 2주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보통 선정만 해도 한 달은 걸립니다. 통관 절차까지 하면 더 길어지죠. 그런데 2주 뒤에 도착한다고요? 저는 다른 실무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국 측이 2주 뒤에 물건이 온다는데 준비 상태 확인해 주세요. 실무진들도 놀랐어요. 벌써요? 진짜 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그때 따지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2주 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단스크 항구 관리자였어요. 레오 씨, 컨테이너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정말요? 지금요? 네, 지금 하역 중입니다. 언제 검수하러 오시겠어요? 저는 곧바로 차를 타고 그단스크로 향했어요. 3시간 거리였지만 2시간 반 만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였어요. 거대한 컨테이너들, 그리고 그 위에 한글로 쓰인 글씨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왔구나. 정말 왔어.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겉모습만 그럴싸한 거 아니야? 뜯어보면 문제가 나올 거야. 저는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K9 자주포를 봤어요. 묵직하고 정교하고 믿기지 않을 만큼 깔끔했습니다. 포장 상태도 완벽했어요.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아직 몰라. 작동해봐야 한다. 겉모습은 누구나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일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컨테이너가 도착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 항구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거대한 컨테이너들, 한글로 적힌 글씨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K9 자주포. 정말 왔구나. 2달 만에 정말 왔어.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습니다. 작동은 할까? 품질은 괜찮을까? 실제 전장에서 쓸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책상 위에는 검수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시험 사격은 사흘 뒤, K2 전차 성능 테스트는 일주일 뒤, FA50 비행 시험은 열흘 뒤.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사흘 뒤면 답이 나옵니다. 그날 오후 한국 기술자들이 도착했습니다. 15명 정도 됐어요.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강도연을 만났어요. 화상회의로만 보다가 실제로 만나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얼굴은 무표정했으며 말은 여전히 짧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기술자분들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요? 강도현이 답했습니다. 비행 시간이 12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곧바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곧바로요? 쉬지 않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조립과 점검을 빨리 끝내야 시험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12시간 비행하고 와서 쉬지도 않고 곧바로 일한다고요? 유럽 기술자들 같으면 최소 하루는 쉬어야 한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달랐어요. 호텔에 짐만 풀고 곧바로 작업장으로 왔습니다. 저는 작업장을 지켜봤어요. 기술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했죠. K9 자주포를 컨테이너에서 꺼내고 부품을 조립하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저는 옆에 서 있던 폴란드 군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수준 어때 보여요? 폴란드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합니다. 저렇게 빠르고 정확한 사람들 처음 봅니다. 저는 계속 지켜봤어요. 밤이 됐지만 기술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첫 번째 K9 자주포 조립이 끝났어요. 강도현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시험 사격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이요? 벌써요? 네, 준비 완료됐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보통 이런 무기는 조립하고 나서 며칠은 점검 기간을 가집니다. 시스템 안정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조립하고 바로 다음 날 쏜다고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전은 확인했어요? 혹시 문제 생기면요? 강도현이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믿습니다. 또 시스템이에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스템, 당신들은 맨날 시스템 타령이네요. 다음 날 아침 시험 사격장에 도착했습니다. 군 관계자들, 언론, 국방부 실무진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셀리나도 와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죠. 레오, 잘 되길 바라요. 이게 실패하면 우리 다 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K9 자주포가 발사 위치에 섰어요. 한국 기술자 한 명이 폴란드 군인에게 조작법을 설명했습니다. 간단했어요. 화면에 목표물을 입력하고 각도를 조정하고 발사 버튼을 누르면 끝. 폴란드 군인이 긴장한 표정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포탄이 날아갔어요. 하늘을 가르는 소리, 그리고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는 폭발음.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목표물은 15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포탄은 정확히 그 중심을 맞췄습니다. 오차 범위는 1m 이내였어요. 주변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정확도 봐요. 15km를 1m 오차로요? 저는 말없이 지켜봤어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격이 이어졌어요. 쾅! 또 명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오차는 거의 없었어요. 저는 강도현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마치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요. 시험 사격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레오 씨, 소감이 어떠세요? 한국 무기 성능 어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시험 사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지켜봐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야.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야. 일주일 뒤 K2 전차 테스트가 있었어요. 기동성, 화력, 방어력 모두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또 완벽했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EA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더 나았어요. 특히 엔진 출력과 기동성은 확실히 우수했습니다. 열흘 뒤 FA50 비행 시험이었어요. 경전투기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조종사는 폴란드 공군 베테랑이었어요. 그가 착륙 후에 헬멧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반응 속도가 이렇게 빠른 전투기는 처음이에요. 조종하는 맛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조종하는 맛이 있다고요? 베테랑 조종사가 하는 말입니다.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강도현과 저녁을 먹었어요. 작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죠.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시아 제품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6개월 납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강도현이 처음으로 살짝 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익숙합니다. 익숙하다고요? 네, 의심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 결과로 보여줍니다. 저는 그 말에 뭔가 찔렸어요. 맞아요. 당신들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6개월 납기, 정확한 성능, 완벽한 품질. 모두 말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했어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강도현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요? 네, 이제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트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이제야 인정하네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늦었지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언론이 저를 영웅으로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카 노바크라는 기자가 특집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협상가 레오 바실레프스키였습니다. 기사는 호평일색이었어요. 레오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을 선택했다. 그의 해안이 폴란드를 구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선택지가 없어서 선택한 건데요.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껴졌어요. 내가 해냈어. 내가 나라를 구했어. 셀리나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레오, 축하해요. 이제 당신은 영웅이에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셀리나의 다음 말이 제 마음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영웅은 끝이 아니에요, 레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판을 준비해야죠. 다음 판이요? 네, 우리가 주도하는 판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주도할 수 있어. 우리에게도 힘이 생겼어. 그리고 그 생각이 나중에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한국 무기가 도착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전선은 안정됐어요. 더 이상 급박한 위기는 없었습니다. K9 자주포는 가동률 98%를 기록했고 K2 전차는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FA-50은 조종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보고서를 받으며 안도했어요. 잘 됐어, 잘 됐어. 문제 없어. 하지만 그 안도감 속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어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됐거든요. 국방부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빨리 무기를 구하느냐가 화제였어요.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만드느냐가 화제였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말했어요. 한국 무기가 좋긴 한데 우리가 계속 사오기만 할 건가요? 우리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국내 방산 업체들도 살려야죠.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수입만 하면 국내 산업은 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찝찝했어요.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어디서든 무기만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기가 잘 작동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만들고 싶어졌어요. 셀리나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앉았어요. 레오, 우리 얘기 좀 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무슨 얘기요? 셀리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한테 기술 이전을 요구해야 해요. 기술 이전이요? 네, 우리가 400조 원대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10년 동안요. 저는 놀랐습니다. 400조요? 네, K2 추가 구매, K9 추가 구매, FA50 추가 구매, 그리고 탄약과 부품까지.
엄청난 규모였어요. 셀리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우리가 협상력이 있어요.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 이전이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한국이 그렇게 쉽게 기술을 넘겨줄까요? 셀리나가 제 의심을 읽었는지 말했어요. 레오, 당신은 구세주였어요. 위기 때 한국을 선택해서 나라를 구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음 단계로 가야 해요. 설계도를 따오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요. 설계도를요. 네,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게요. 그럼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도 확보하고 유럽 허브도 될 수 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의 하늘은 맑았어요. 셀리나의 말은 솔직히 매력적이었습니다. 400조 원대 예산이면 협상력이 있습니다. 한국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죠.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확보하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국내 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유럽 시장도 공략할 수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 만하네요. 셀리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요, 레오. 당신이 해낼 수 있어요. 당신은 이미 증명했잖아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술 이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것. 매력적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흥분됐습니다. 제가 그걸 해낸다면요? 위기 때 한국을 선택해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이제 기술까지 확보해서 진짜 독립을 이뤄낸다면요? 그건 정말 영웅이 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에 보고서를 올렸어요. 제목은 한국과의 전략적 기술협력 방안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400조 원대 예산을 활용해 단계적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구축하며 장기적으로는 유럽 수출 허브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호평을 받았어요. 장관님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레오, 좋은 제안이야. 이걸 추진해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장관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어요. 한국이 쉽게 넘어올까? 강도연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감정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지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시스템.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일주일 뒤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셀리나 국방부 실무진, 방산업체 대표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셀리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입국이 아닙니다. 파트너가 돼야 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400조 원 10년 수천 개 일자리 유럽 허브. 숫자들이 모두를 설득했습니다. 방산업체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기술 이전이 가능할까요? 한국이 쉽게 줄까요? 셀리나가 저를 봤습니다. 레오 씨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일어섰어요.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협상력이 있으니까요. 400조 원대 시장을 포기할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술 이전 없이는 추가 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한국은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안도 있어요. 독일, 프랑스, 미국. 물론 납기는 느리고 가격은 비싸지만 협상 카드로는 충분합니다. 실무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셀리나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했어요, 레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이게 맞나?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절박했어요. 한국이 구세주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더 달라고 기술 내놓으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정당한 거야. 400조 원이면 충분한 대가야. 한국도 이익을 보는 거야. 서로 윈윈이라고.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득이 나중에 제 발목을 잡게 됩니다. 저녁에 마리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마리카 노바크, 저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제 옛 연인이기도 했어요. 5년 전에 헤어졌지만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죠.
레오, 요즘 바쁘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좀 바빠요. 기술이 전 건 들었어요. 큰 건 버리네요. 저는 조심스러워졌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마리카가 웃었습니다. 저 기자예요. 다 알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레오, 조심하세요. 뭘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요. 위기 때는 영웅이었지만 욕심 부리면 추락할 수도 있어요. 저는 불쾌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충고예요. 친구로서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욕심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마리카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요. 추락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난 영웅이야. 난 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갔어요. 한국에 최후 통첩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술 이전 없으면 추가 계약 없다고요. 저는 그게 협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파놓은 함정이었어요. 제 자신을 위한요. 서한을 작성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골랐어요. 너무 강하면 관계가 깨지고 너무 약하면 협상력이 없어집니다. 균형이 중요했어요. 최종 버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파트너에게 폴란드는 지난 석 달간 귀사의 뛰어난 제품을 경험했습니다. 성능과 품질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칭찬이었어요. 그 다음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장기적 자립을 추구합니다. 400조 원대 추가 계약은 단계적 기술 이전이 전제될 때만 가능합니다. 기술 이전 없이는 추가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명확하고 단호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셀리나가 제 어깨 너머로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보내세요.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발송. 이메일이 날아갔어요. 한국으로요. 강도연에게로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거절하려고 시간을 끄는 건가? 셀리나가 전화했어요. 레오, 답 왔어요? 아직이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초조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드디어 답장이 왔어요. 짧았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일정 조율 후 회의 제안하겠습니다. 끝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검토 중이라고요? 그게 전부예요? 400조 원대 계약인데 검토 중이라는 말만 던지고 끝이라고요? 저는 셀리나에게 전화했어요. 답 왔어요. 검토 중이래요. 셀리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에 없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찝찝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차분할까? 보통 400조 원대 계약이 걸리면 난리가 나야 정상인데요. 사흘 뒤 화상회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셀리나 국방부 실무진, 방산업체 대표들이 함께였습니다. 화면에 강도연이 나타났어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한 받으셨죠? 우리 입장 이해하셨나요?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기술 이전 가능한가요? 강도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검토라고요? 검토만 하시겠다고요? 강도연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기술적,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40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검토가 아니라 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강도연이 여전히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금액과 기술 이전은 별개입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별개라고요? 셀리나가 제 팔을 잡았어요. 레오, 진정하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명확히 하죠. 기술 이전 없으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강도현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표정이 변했어요. 다른 곳이요? 네, 독일이나 프랑스요. 강도현이 물었습니다. 독일과 이미 논의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독일과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몇 통 이메일 주고받은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과장했습니다. 네, 논의 중입니다. 조건도 나쁘지 않아요. 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먹혔어. 독일 카드가 먹혔어. 셀리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레오. 압박이 통했네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랐습니다. 독일 카드를 과장한 게 맞나? 혹시 들통나면 어떡하지? 그날 밤 마리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레오, 독일이랑 정말 논의 중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마리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기자예요. 취재했죠. 독일 측에 확인했는데 제대로 된 논의 없다던데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건 초기 단계라서요. 마리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레오, 거짓말하지 마요. 독일 카드는 블러핑이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마리카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들통나면요? 당신 영웅 이미지 다 무너져요. 아니, 조작자가 돼요. 저는 변명했습니다. 협상 전술이에요. 다들 이렇게 해요. 마리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다들 하는 거랑 당신이 하는 건 달라요. 당신은 영웅이었으니까요. 영웅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리카 말이 맞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독일 카드는 블러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던진 카드였어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강도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 서울에서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기 전에 강도현이 한마디 했어요. 레오 씨, 우리는 배신을 막지 않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도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배신해도 움직일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해도 움직일 수 없게 한다고요? 무슨 뜻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겁주는 말이겠지. 한국도 긴장하는 거야. 400조 원 놓치기 싫으니까요. 하지만 그 문장은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배신해도 움직일 수 없게 합니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협상이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 겁니다. 위기 때 한국을 선택해서 나라를 구했고 이제 기술까지 확보해서 진짜 독립을 이뤄낸다면요. 그건 전설이 되는 겁니다. 셀리나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레오, 긴장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준비됐어요. 셀리나가 웃었어요. 잘 될 거예요. 우리한테 협상력이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한테 400조 원이 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모든 게 효율적으로 돌아갔어요. 강도현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악수는 따뜻했어요. 환영합니다.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호텔은 서울 중심부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밤에는 불빛이 강물에 반짝였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네.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니 대단해. 다음 날 아침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은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한쪽에는 한국 팀이 앉았고 다른 쪽에는 폴란드 팀이 앉았습니다. 강도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폴란드의 요구를 이해했습니다. 기술 이전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논의하겠다고요? 거절이 아니라 논의라고요? 강도현이 화면을 켰어요. 단계적 기술 협력 로드맵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화면에는 3단계가 나와 있었어요. 1단계 부품 현지 생산, 2단계 조립 기술 이전, 3단계 핵심 기술 공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강도현이 설명했어요. 1단계는 1년 안에 시작 가능합니다. 폴란드에 부품 공장을 세우고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합니다. 2단계는 3년 뒤 시작합니다. 조립 라인을 폴란드에 구축하고 폴란드 기술자들을 교육합니다. 3단계는 5년 뒤 검토합니다. 핵심 기술은 상호 신뢰가 쌓인 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건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동의였어요. 단계적이긴 하지만 분명한 로드맵이었습니다. 셀리나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레오, 됐어요. 이거 대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쉽게 동의하는 거 아닌가? 400조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핵심 기술까지 준다고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핵심 기술도 정말 주실 건가요? 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뒤 검토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네,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조건이 있다는 건 정상입니다. 무조건 주겠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가격, 일정, 로드맵 모두 합의됐습니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회의가 끝나고 저녁 만찬이 있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이 나왔습니다. 불고기, 김치, 비빔밥. 맛있었어요. 강도현이 술을 따라줬습니다. 축하합니다, 레오 씨. 좋은 파트너십이 될 겁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셀리나와 샴페인을 땄어요. 성공이에요, 레오. 당신이 해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400조 원대 계약, 기술 이전 로드맵,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저는 창밖 한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영웅이 됐어. 위기 때 구세주였고 이제 기술까지 확보했어. 완벽해.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셀리나가 마리카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걸요.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그 문자는 이랬습니다. 필요하면 레오를 버릴 거야. 계약서 함정? 그가 책임지면 돼.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냥 샴페인을 마시며 승리를 즐겼습니다. 다음 날 바르샤바로 돌아왔어요. 공항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레오 씨 협상 성공했다면서요? 기술 이전 받나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단계적 기술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영웅이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렸어요. 제목은 레오, 다시 한번 폴란드를 구하다였습니다. 마리카가 쓴 기사였어요. 기사는 호평이었지만 마지막 문장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세부 조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진짜 승리는 그때 판가름 날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찝찝했어요. 무슨 뜻이지? 계약서는 완벽한데요. 저는 마리카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사 마지막 문장 무슨 의미예요? 마리카가 한숨을 쉬었어요. 레오, 계약서 제대로 읽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읽었죠. 정말요? 세부 조항까지 다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계약서는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저는 주요 조항만 읽었어요. 세부 조항은 법무팀한테 맡겼죠. 마리카가 말했습니다. 세부 조항을 읽어보세요. 거기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함정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이 너무 쉽게 동의했어요. 뭔가 있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문서였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쯤 읽었을 때 제 손이 멈췄어요. 뭔가 이상한 조항이 보였습니다. 핵심 기술 관련 부품은 한국 공급 유지. 저는 다시 읽었어요. 핵심 기술 관련 부품은 한국 공급 유지라고요? 그럼 우리가 조립만 하는 건가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3국 수출은 한국 사전 승인 필요. 또 다음 페이지요. 기술 사용 로열티 연 1천억 원 이상.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저는 밤새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됐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아침 6시 저는 셀리나에게 전화했습니다. 계약서 다시 읽어봤어요? 셀리나가 졸린 목소리로 답했어요. 뭐? 지금 몇 시인데요? 계약서요. 세부 조항 읽어봤냐고요. 셀리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법무팀이 검토했잖아요. 문제 없다고 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문제 있어요. 핵심 부품은 한국 공급이래요. 수출은 한국 승인 필요하고 로열티는 연 1천억이에요. 셀리나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뒤 셀리나가 제 사무실로 뛰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레오, 이거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예요. 셀리나가 책상을 쳤어요. 이게 무슨 기술 이전이에요? 이건 종속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었어요. 이건 종속 구조였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법무팀, 방산업체 대표들이 모두 모였어요. 법무팀장이 계약서를 설명했습니다. 문제 조항은 5가지입니다. 첫째, 핵심 부품 한국 공급 유지. 엔진, 화력 통제 시스템, 센서 등 핵심 부품은 모두 한국에서만 공급받아야 합니다. 둘째, 제3국 수출 승인권. 우리가 만든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려면 한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로열티. 기술 사용료로 연 1천억 원 이상, 10년간 최소 1조 원입니다. 넷째, 정비 및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주요 정비는 한국 기술자 입회 또는 한국 서버 연결 필수입니다. 다섯째, 핵심 기술 블랙박스. 설계도는 제공하지만 알고리즘, 재료 배합비, 암호 모듈 등은 블랙박스로 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우리가 합의한 게 이거였어요? 방산업체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조립만 하라는 거예요?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른 실무진이 물었습니다. 수출도 마음대로 못한다고요? 네, 한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로열티가 10년간 1조 원이면 우리가 버는 게 뭐예요? 법무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자리는 생깁니다. 조립 공장, 부품 생산, 정비 인력 등요.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이 계속 쥐고 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사기야. 이건 완전히 속인 거야. 셀리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레오, 당신이 서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협상 책임자였어요. 계약서 검토는 당신 책임이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셀리나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협상 총괄은 당신이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습니다. 협상 총괄은 제가 맡았어요. 계약서도 제가 최종 확인했고요. 하지만 세부 조항은 법무팀이 검토했잖아요. 법무팀장이 변명했습니다. 저희는 법적 하자만 확인했습니다.
기술적 조항은 기술팀 소관이었어요. 기술팀장이 반박했어요. 저희는 기술 스펙만 확인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협상팀 소관이었죠. 모두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살은 저를 향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제가 영웅이었는데, 제가 나라를 구했는데, 이제 희생양이 되는 건가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빈 회의실에 앉아서 천장을 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기술 이전을 요구한 게 잘못이었나? 아니면 독일 카드를 과장한 게 문제였나? 아니면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은 제 잘못인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한국이 잘못한 거야. 한국이 우리를 속인 거야.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속인 게 아니었어요. 계약서에 다 써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 읽은 것뿐이에요. 저녁에 마리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오 들었어요. 저는 힘없이 답했어요. 뭘요? 계약서 함정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레오 경고했잖아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요. 이제 내가 영웅이던 기사, 내가 추락기사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공포에 떨었어요. 하지 마세요, 마리카. 제발요. 마리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은 안 써요. 하지만 준비는 해둘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영웅에서 희생양으로요. 일주일 만에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강도현이 했던 말의 의미를요. 우리는 배신을 막지 않습니다. 배신해도 움직일 수 없게 합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배신을 예상했습니다. 우리가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독일 카드를 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모든 걸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배신해도 움직일 수 없게요. 핵심 부품 종속, 수출 승인권, 로열티, 블랙박스. 모든 게 우리를 묶어두는 장치였어요.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우리는 졌어요. 완전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독일이 대안을 제시해준다면 한국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 공항에 도착해서 곧바로 독일 방산업체로 향했어요. 라인메탈이라는 회사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독일 담당자를 만났어요. 중년의 남자였고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 가능한가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기술은 나토 공유 체계입니다. 일방적 이전은 불가능해요. 저는 답답했어요. 그럼 부분적으로라도요? 담당자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가격은 한국의 2배입니다. 납기는 18개월이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은 최소한으로만 제공됩니다. 저는 놀랐어요. 2배요? 18개월이요? 네, 우리는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폴란드만 특별 대우할 수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대안이 아니었어요. 이건 더 나쁜 선택지였습니다. 프랑스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비슷했어요. 가격 비싸고 납기 느리고 기술 이전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아예 답도 안 했어요. 저는 바르샤바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요. 회의실에서 보고했어요. 독일은 안 됩니다. 가격은 2배, 납기는 18개월, 기술 이전도 제한적입니다. 프랑스도 비슷하고요. 미국은 우선순위 바뀝니다. 셀리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한국뿐이었습니다. 방산업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팀장이 답했어요. 위약금이 수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미 투입된 비용도 날아가죠. 게다가 무기 공급이 끊기면 안보 공백이 생깁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였어요. 한국과 재협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셀리나 없이 혼자였어요.
강도연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시선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계약 조건을 일부 수정할 수 없을까요? 강도현이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을요? 로열티를 줄이고 수출 승인권을 완화하고 핵심 부품 일부는 폴란드에서 생산하게 해주세요. 강도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로열티는 10% 낮출 수 있습니다. 수출 승인은 유럽 내에서는 간소화하겠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은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기술의 핵심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요. 고작 10%요. 강도현이 말했습니다. 레오 씨, 우리는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협력이라고 했어요. 협력은 종속이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지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죠? 왜 핵심을 안 주는 거예요? 강도현이 처음으로 길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무시당하고 증명하면서요. 이 기술은 우리의 생존이었어요. 그걸 쉽게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협력은 할 수 있어요. 같이 성장하고 같이 이익을 나누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악역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그냥 자기 이익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린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된 조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읽었습니다. 100페이지 전부요. 모든 조항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레오 씨, 옥상에서 얘기 좀 할까요? 저는 따라갔어요. 옥상에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들, 밤에는 반짝이는 불빛들. 강도현이 말했습니다. 진짜 기술 이전은 없습니다. 저는 놀라서 돌아봤어요. 뭐라고요? 강도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핵심 기술은 안 줍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미국도요. 다만 우리는 상대가 어디까지 갈지 미리 계산합니다. 상대가 욕심을 부릴 거라는 걸, 배신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모든 걸 넣어둡니다. 배신해도 움직일 수 없게요.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처음부터 다 계산하신 거예요? 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부터요. 폴란드가 기술 이전을 요구할 거라는 것도요. 독일 카드를 쓸 거라는 것도요. 그리고 결국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완전히 당한 거네요. 강도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한 게 아닙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폴란드는 일자리를 얻고 기술을 배우고 안보를 지킵니다. 한국은 시장을 얻고 파트너를 얻고 영향력을 키웁니다. 서로 이익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국이 판을 짠 거였어요. 바르샤바로 돌아왔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저를 영웅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판 위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짠 판 위에서 움직인 말이었죠. 마지막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설계도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구조를 팔았다. 총을 산 게 아니라 시스템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이미 완성돼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한국의 심장과 두뇌가 흐르는 판이 완성됐다.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고 세계가 따라오게 만드는 방식. 그게 한국이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어요. 우리는 졌지만 동시에 얻었습니다. 한국은 이겼지만 동시에 나눴어요. 이게 진짜 협력인가 봅니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 하지만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앞으로 10년은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집으로 향했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과 함께하는 시작이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 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